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은 아시아팟이 아니라요. 참여연대 팟캐스트 특별방송으로 진행합니다. 호해라고도 하죠. 갑자기 웬 호해냐? 이 방송이 업데이트되는 4월 27일이면 판문점 선언 이후 1년이 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가 너무나 절실히도 봄을 기다리는 한반도 사람들에게 다시 추운 겨울을 돌려줄까 봐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의 평화는 어디까지 왔는지, 남북이 합의한 군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록제족이라고도 불리고요. 작년에는 신내림 받은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남북관계 미래를 잘 맞추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우리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동엽 선생님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이기도 하신데요. 예전엔 군인이셨습니다. 군인이 말하는 군축 궁금하시죠? 요즘 누구보다도 바쁘신 것 같은데 김동엽 선생님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 소개도 해주셔야죠. 저는 88학번입니다. 아, 예. 88. 예, 꿈나무입니다. 선생님 저랑 딱 10살 차이신데요. 그렇게. 네, 저 98학번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여러 가지 뭐지? 영혼이 뭐죠? 이 분위기 뭐죠? 98년생이 아니시고? 네. 네, 역시 잘하신다니까. 예. 저는 88학번 해군사관학교를 네. 들어갔고요. 해군사관학교 졸업해서 딱 20년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 중령으로 전역을 했고요. 네. 뭐 현역 시절에는 해군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참술이라고도 들었던 네. 예, 고속정의 정장도 하고요, 편대장도 하고 네. 그런 지휘관 생활을 마치고 주로 이제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네. 국방부에서 WMD 그러니까 네. 핵 같은 거 담당을 하고 또 남북 그 군사회담 또 이제 10여 차례 참여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7년이었죠. 네. 12월 13일 날 우리나라 남북 회담에 회담하다 말고 네. 남측 군인과 북측 군인이 멱살 잡고 싸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좀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한데 기다리네. 그때 멱살 잡고 싸운 일부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하는데요. 예, 일방적으로 뭐 밀린 것이 보이는 네네네. 예, 그때 군복을 입고 있었던 선생님 그때 당사자입니다. 영광입니다, 선생님. 예, 그 사건 가슴 아픕니다. 네. 요즘 아직도 그 인터넷에 치시면 동영상이 떠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동영상을 없앨까 제가 안 없어지겠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셔서 더 많이 보게 생겼는데. 뭐 그리고 네. 이제 2011년에 나와서 백수생활을 잠깐 하다가 지금 있는 경남대학교에서 불러주셔서 지금 경남대학교 2016년부터 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겸 그 정액과 네. 교수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한 3년, 4년 동안 네.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네. 이렇게 불러주시면 와서 수다도 떨고 예, 아까 뭐 이렇게 저한테 신내림 받은 거라고 네. 아닌 거라 했는데 제가 지난 사실 한 2개월 동안 방송을 제 스스로 예, 금연이 아니고 금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문에 그러셨죠? 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예, 금연 좌절에 빠지셨었는데. 예, 근데 그 사실 뭐랄까 담배 피우시다가 안 피우시면 네, 뭐 금단 현상이 네네네, 있거든요. 그렇죠. 방송을 쭉 하다가 안 하니까 저도 그 방송에 대한 금단 현상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런 금방 현상을 없애는 날로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 예, 이거라도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한 분 스튜디오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평화군축센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황수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도현 선생님이 한창 삼각지역 국방부 앞에 자리 깔고 잘 맞추실 때 그 옆을 배회하던 네, 평화군축센터의 황수영입니다. 예, 삼각지에 이제 점집 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거의 차린 수준이었는데 차리려고 했는데 말만 하면 다 됐었는데 그때. 선생님 벌써 판문점 선언 1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네요. 근데 이거 1주년 돼가는데 지난 1년 그 삼각지에 판을 까시려고 했던 이 기간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기준을 두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면 너무나 아쉽죠. 네. 예, 안타깝고 그렇죠. 또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게 2018년에 그러한 어떤 우리 남북 관계에 이러한 봄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2017년에는. 그렇죠. 예, 그것을 생각하면 아직 2019년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만 놓고 보면 2019년은 조금 우리가 어두워 보이겠지만 조금은 앞에 가서 제가 이제 자리를 주로 깔았던 2016년, 17년 예, 미사일 막 쏠 때 정말 네. 잘 맞췄을 때 예, 그때 신기 있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지금 2019년 봄도 너무너무 오시절. 예,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예, 맞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한번 지난 우리 분단 이후에 2번 만났던 남북의 정상이 한 해만 3번 만났고 그쵸. 또 두 번째 저는 첫 번째 만남과 세 번째 만남보다 두 번째 만남을 더 저는 의미를 부여해요. 정말 그 만남은 일상 같은 만남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만남이 정말 급하게 만났고 그게 또 싱가포르 선언을 다시 재개시키는 힘이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두 번째 만남이 정말 합의서도 없는 만남이지만 일상처럼 만난 번개팅이 정말 좋았다고 저는 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어록제족이야. 예,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4월 27일 이 딱 1주년 되는 저희가 네. 이제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날인가요? 업데이트된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죠. 그날 하려고요. 뭘 업그레이드 하죠? 김동엽 업그레이드. 예. 그날 개봉박두. 예. 두둥 개봉박두. 바로 고성에서 네. 바로 우리 맞아요. DMZ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이 평화 둘레길이 그날 이제 오픈한 날이거든요. 어쩌면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딱 1주년 되는 날, 그게 오픈이 된다는 거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70년이든 분단을 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전쟁 걱정을 하셨는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쵸. 전쟁 걱정 속에 살았어요. 예,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의 평화가 찾아온 거거든요.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참 지난 1년은 참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역시 그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정체돼 있고 조금 이제 그러니까 숨을 고르고 있다고 봐요. 네. 작년 그 두 번째 이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했던 말을 보면 마지막 네. 이런 문장을 이야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오르막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제부터 오르막이다라고 정말 힘들지만 이야기했는데요. 그 오르막이 저는 이번에 왔다고 봐요. 정말 우리가 너무 정말 좋은 길만 갔는데 정말 드디어 오르막을 만난 거거든요. 이때는 한번 숨을 고르고 네. 돌아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도 하고 네. 어떻게 이게 박차고 올라갈지를 준비할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네요. 지금 조금 1주년이 된 이 시점만 놓고 보면 섭섭하고 아쉽고 남북관계가 지체되고 한 것은 우리가 너무 큰 기대와 욕심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기대와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가지면서 좀 더 높은 도약을 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저희 진짜 재작년만 생각해도 언제 전쟁 터지냐 막 이랬었던 거니까 기억을 또 금방 까먹고 조금만 안 좋아지면 약간 금방 좌절하고 이거 되는 거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을 저도 사실 먹기도 하거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고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근데 벌써 미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검색했더니 신한반도 체제 실현을 위한 3단계 신한반도 구상을 발표하시기도 했는데요. 숨 고르자더니 자기는 막 가가지고 한반도 구상 발표하고 계셔. 어떤 거예요, 선생님? 대통령께서 지난 3월 1일 날 이야기한 신한반도 체제라는 네.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한반도 체제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아직 개념 정리도 안 됐어요. 근데 뭐 개념 정리도 안 됐는데 그 신한반도 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이제 좀 꿈 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죠. 네. 한 건데 결국 이제 이 신한반도 구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한반도 체제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그렇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한 것, 대통령께서 이야기하거나 한 것만 놓고 본다면 이런 거거든요. 과거의 100년과 다른 앞으로의 새롭게 우리가 주인이 될 100년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년인데 그냥 단순히 새로운 100년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근데 그 우리가 우리 남측의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북이 주인이 된 100년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100년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한반도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100년이라는 단어는 저는 올해가 3.1절 100주년이라는 네. 의미로 100년이라고 하셨지 굳이 100년이라는 것보다는 100년 이상 되는 시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구한말부터 시작된 또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지키지 못했던 구한말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청일전쟁 그다음에 러일전쟁으로 이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뺏겼던 일제강점기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 광복 독립을 찾지 못함으로 생겼던 어떤 분단의 역사 또 그 분단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만들 수 없었던 이념과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6.25라는 또 전쟁을 겪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70여 년 이상 분단 체제 그리고 전쟁 이후의 정전 체제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미소의 냉전 시대가 또 미중의 또 새로운 어떤 그 뭐 신냉전 구도로 네. 바뀌는 이 구조 속에서 지난 100년이든 150년이든 저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을 못 해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50년의 역사가 뭐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쵸. 그 속에서 우리가 발전해갖고 고난을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지만은 그 우리가 받았던 고난이라든가 또 우리 선택이 결코 우리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강요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 앞으로 나갈 우리의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100년은 신한반도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에 이것이 미중 관계이든 어떤 국제 뭐 사강이든 이런 어떤 국제 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이제 주인인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저는 크게 우리 남북 관계, 그러니까 분단의 틀이죠. 분단의 네. 틀을 먼저 깨는 것이 1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단의 고리를 깨는 것이 1단계가 돼야 되고 그 분단의 고리만 끊어서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분단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쭉 보면 주변 국가라든가 이 국제관계 속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분단이 해체되는 분단 체제가 해체되는 것이 주변 국가들한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뭐 그것을 굳이 그러니까 뭐 지지를 받는다든가 이해를 굳이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구조 자체를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반도의 분단을 하기 위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이 네. 결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의 번영과 같이 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분단 체제가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네. 이런 과정을 겪는 건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반도가 하나의 뭐랄까요? 과거에 있었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변두리가 아니라 네. 이 세력들이 만나는 하나의 노드라고 하죠. 우리 네트워크의 노드의 지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네. 그 지점이 되는 게 이제 2단계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 2단계. 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완전히 통일국가가 돼서 이 단순히 노드가 아니라 우리가 허브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노드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모이는 어떤 이 접점이라고 이야기해서 네. 연결시키는 고리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 단순히 연결고리가 아니라 이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해양의 에너지와 대륙의 에너지가 만나는 점으로서의 노드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렇게 안에서 모인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해서 한반도가 하나의 뭐랄까요? 통일된 국가이든지 뭐 연합이든지 하나가 돼서 그 에너지가 밖으로 뭐 우리가 부채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자전거살 같이 전방향으로 확산당해 나가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 곧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허브 국가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발전돼서 통일국가 나는 것이 이제 3단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어떤 단계를 설정했지만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건데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네. 고민을 하고 그것은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 군비 통제를 오늘 군축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실제 할 수 있는 것의 갭이 참 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4.27 1주년이
됐는데 네. 지금 우리가 조금 뭐랄까 실망스럽고 조금 안타까운 가장 큰 게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긴 했어요. 그래서 이룬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도 컸고 바람도 컸고 예. 근데 그 하고자 하고 희망했던 것과 실제 할 수 있던 갭이 너무 컸던 커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중에 앞으로 우리가 신한반도 체제를 하면서 이거보다 더 큰 그런 어떤 갭을 느낄 거예요. 실제 그렇죠. 예,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예, 이 어려운 소위 말해서 냉전 체제, 소위 말해서 1951년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의 체제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서 우리가 오랜 기간을 살아왔고 또 오랜 기간 남북이 분단된 체제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과연 남북이 이 체제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떻게 놓고 보면 상당히 뭐 패배주의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의 하고자 하는 바람과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의 갭을 줄이는 노력들이 예, 중요하고 그러한 점에서 저는 신한반도 체제의 시작은 이미 시작됐다. 예. 네. 대통령께서 3월 1일 날이라고 3월 1일 날 그걸 선포를 했지만 네. 실제 신한반도 체제의 시작은 작년 4월 27일 날 시작됐고 신한반도 체제의 시작은 뭐로 열었느냐? 저는 바로 군사 문제로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군사 문제로 열었다. 예. 4월 24일 4.27 판문점 선언에 저는 가장 특이한 것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남북 관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뭐 비핵화 이런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군사 문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준 핵심인데 네. 군사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군사 문제를 합의한 적도 없었고 또 지난 판문점 선언을 이어서 평양선언의 1조가 바로 판문점 선언의 군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를 바로 1조에 실었거든요. 뒤에 또 이제 군축 얘기를 또 할 건데요. 네. 그 사이에 원래 이 방송이 4.27이기도 하지만요. 마침 지금 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GDEMS라고 하는데요. 이 캠페인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데 저희 한국 캠페인 기간이 이번 주입니다. 마침 때가 맞아서 저희가 그 방송을 기획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는 GDEMS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매년 해왔지만 잘 모르는 청취자들 많으실 것 같아서 수영팀장님 GDEMS 세계 군축행동의 날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당연히 많으실 거고 사실 군축 이야기하면 곤충으로 많이 들으세요. 곤충 혹은 건축. 건축. 참여연대에서 곤충을 왜 하죠? 이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평화곤충센터라고 듣기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이제 이번 주가 세계 군축행동 캠페인 주간입니다. 이게 매년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1위, 뭐 중국이 2위 이런 거 쭉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군비 지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기간 즈음에서 전 세계 이제 평화단체들이 군축하자는 캠페인을 이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요 평화단 참여연대 비롯한 뭐 전쟁 세상이나 여러 평화단체들이 함께 이 캠페인을 매년 진행을 해왔고 올해도 이제 뭐 언론기고나 군사비 대신 무엇을 선택할지 그런 메시지 남기는 뭐 온라인 액션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군사비 지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꾸준하게 10위를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 복지비 지출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최하위권의 꼴찌에서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현실을 바꾸자는 캠페인을 매년 하고 있고 올해 캠페인 슬로건은 뭐 판문점 선언이 1주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을 담아서 평화를 앞당기는 군축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평화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군축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올해 슬로건을 평화를 앞당기는 군축으로 잡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 군사비 현황은 다음 주 월요일 4월 29일에 이제 발표가 돼요.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한국이 이제 2017년까지는 이제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를 기록을 했고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네, 기대되죠. 네. 또 10위를 할지. 10위에서 내려가기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자살률이나 이런 거나 네. 이 군사비 저 기록에서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곤충이라고 듣거나 건축이라고 듣잖아요. 이 군축이라는 개념이 선생님 단순히 군비 줄인다 이것만으로 군축은 아닌데 이 청취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군축의 개념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군축이라고 하면 이제 협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제 좁은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넓은 의미로도 이야기를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군축이라고 하면 뭐 군비 축소라는 네. 개념으로 통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군사력으로 갖고 있는 통상 병력이라든가 네. 또 무기 체계 이러한 것들을 뭐랄까요? 줄이는 것을 일반 작은 협의의 군비 축소의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넘어서서 이제 좀 확대하면 군비 해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뭐랄까요? 승자 패자 간에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완전히 전쟁을 못하게 과거 이제 전쟁 이후에 군비를 해제하는 것까 해체를 시키는 것까지 완전히 뭐랄까요? 가서 이 군축이라는 것은 현재 갖고 있는 병력이나 무기, 이제 군비라고 통상 하는 것들의 부분적 축소 또는 완전히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군축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통상 그렇게 많이 쓰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군축이라는 의미를 또 어떻게 쓰냐면 군비 통제라는 단어와 거의 동일하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 우리가 진영을 놓고 보면 우리 과거에 있었던 우리 민주주의 진영이라고 할까요? 이제 미국 같은 이런 진영이 있는 진영에서는 군비 통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소련이라든가 이런 지형은 좀 포괄적으로 군축이라는 단어를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소를 한다든가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군비를 통제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서 씁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가지고 있는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의 그 어떤 양적 질적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쪽 진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라 이쪽 진영은 그 무장의 어떤 뭐랄까 질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뭐랄까요, 이제 통제라는 개념이죠. 무조건 줄인다고 하면 자기가 불리하거든요. 근데 저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저쪽에 상대방의 어떤 무장을 우리하고 뭐 동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줄인다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통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개념이 다르긴 한데 단순히 우리가 군축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있는 참여연대 여기도 평화 군축센터잖아요. 그 군축이라고 이야기한 데는 저는 나름대로 우리 참여연대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군축이라는 단어가 저는 뭐 소련이 의미하는 군축보다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뚜렷하기 때문에 뚜렷하기 때문에 군축이라는 단어가 저는 어울린다고 봐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지금 과거에 소련이나 이런 개념이 있었던 개념의 군축이든 뭐 우리가 쓰는 군축이든 조금 더 이제는 좀 포괄적으로 군비 통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이 그래서 군축을 합의했잖아요. 선생님 언제 합의했죠, 우리 군축? 작년. 너무 우리 이런 게 잘 안 맞네요. 너무 조용히 해서 심심할까봐. 단계적 군축하기로 했고 했는데요. 3조 2항이었나요? 네. 역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역시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이거 선생님도 작년에 로드맵까지도 발표하셨었잖아요. 군축 로드맵. 근데 진짜 궁금한 건 그거 한반도, 그러니까 군축하기로 한 이후에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게 저희나 남북이 사실 잘 확인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선생님. 합의된 것까지만 이제 서로 하는 건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작년에 이제 저희가 판문점 선언 3조 2항에 발표했던 군축은 사실은 그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게 2조가 군사 합의이고 3조가 평화 체제거든요. 사실 평화 체제 항에 의해서 이제 걸려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평화 체제와 비핵화 문제와 연동돼서 군축을 하겠다는 것이지 판문점 선언 이후에 바로 이제 군축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반도 군축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축이란 단어가
좀 더 확대해서 군비 통제라는 단어로 네. 이제 저희가 이해해야 되고요. 네. 이 군비 통제라는 것은 크게 놓고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과정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그 위협 감소와 신뢰 구축이라는 차원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제 그 운영적 군비 통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구조적 군비 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신뢰를 구축하고 서로 위협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운영적 군비 통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운영과 군비는 뭐냐면, 운영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거고,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력과 무기인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말하는 군축이라는 것은 크게 놓고 협의해 놓고 보면 마지막에는 구조적 군비 통제, 소위 무기하고 병력을 줄이는 개념인데 그 병력을 줄이기 이전에 실제 그러면 무기를 어떻게 쓸 건데 병력을 어떻게 할 건데라는 그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병력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무기의 배치를 바꾼다든가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먼저 뭐 통보를 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뭐 서로 관리를 하는 방식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앞서 있어야 되는 운영적 군비 통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신뢰 구축이라는 것은 서로 그러한 어떤 오해가 없도록 뭐랄까요, 군 간에 한난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버퍼존을 만든다든가 서로 오해를 일어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비밀을 없앤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제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3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 군비 통제, 소위 군축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신뢰를 구축하고 운영적 군비 통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번에 우리 군사 합의서에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으로 보면 2조에 담겨 있고요. 그 2조를 구체화시킨 평양선언 1조 부속 합의서가 바로 신뢰 구축과 운영적 군비 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특히 뭐 운영적 군비 통제까지 가기는 좀 뭐 무리가 있겠지만 실제 위협을 제거하고 서로 오해 그러니까 군사적 충돌의 위협을 제거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낮은 단계에서의 신뢰 구축은 벌써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선생님이 질문하신 그 군축 로드맵을 어느 정도 갔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갔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 JSA를 이제 우리가 비무장하고 이번에 뭐 11개의 GP를 철수하고 심지어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DMZ 쪽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거예요. 1조 이제 부속합의서 1조인데 해상 육상 해상 지상 해상 육상 공중에서 세 군데에서 그러니까 완충구역이죠. 이게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는데 이게 뭐 마치 우리가 무슨 대단한 뭐 NLL 포기한 것 이야기인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원래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 이런 것들은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완충구역. 이 속에서는 어느 정도 훈련을 하지 않고 서로가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뭐 포카바를 씌운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데서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 완충 지역을 만든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JSA라든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또 DMZ의 평화 지대화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갔으면 좋았었지만 그것도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이제 중부 지역에 지금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유해 발굴이라는 것을 걸고 남북이 그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고 남북이 관통하는 지금 도로를 뚫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 신한반도 체제의 시작은 벌써 군사적인 어떤 합의와 그거에 대한 이행이 벌써 열쇠로 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할 만큼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신한반도 체제의 시작점이자 또 상당 부분 한반도 뭐 군축이라고도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의미로 군비 통제를 발걸음은 이미 내디딘 게 아닌가 상당 부분 내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축은 이제 막 크게 봐가지고 막 군비를 다 없애고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군축으로 가는 그 구조적 군축까지 가는 거가 전부 다 군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더해서 사실은 그 군사 문제가 좀 이런 부분을 이끄는 부분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판문점 선언 전에 그 전해 12월에 그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겠다, 유예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신년사에서 올림픽 참여하겠다, 네.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겠다 이런 군사적으로 서로를 향한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중단한 것이 어쨌든 정상회담까지 올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또 앞에서 또 마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유예고 이번에도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가장 그한 게 하노이 선언이 좀 결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맞아요. 우려했던 것이지만 한미연합훈련이 그대로 이제 뭐 좀 이름도 바꾸고 상당 놓기로 또 규모도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유예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합훈련이 유예를 결정한 것이 어쩌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또 비핵화의 나름대로 했던 진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어떤 그 네, 포인트가 네.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 한미연합훈련도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지금 보수 진영이나 일부 지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면 마치 난리 나는 거죠. 뭐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이 이야기해요. 예, 무슨 망할 것 같이 전쟁 이야기하고 날 우리나라 것처럼. 뭐 군대는 다 죽은 것 같이 이야기하고 뭐 훈련을 왜 군대가 안 하냐 얘기하는데 맞아요. 지금 돌아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물론 그 우려, 그러한 어떤 대한 나름대로의 그 우려는 뭐 소중하다고 봅니다. 네, 뭐 네. 도지만 뭐 과도한 우려는 너무 좀 그 정도 했으면 되잖아요. 됐고요. 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십시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삶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네. 한미연합훈련을 이렇게 유예하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도 맞아요. 예, 우리의 삶 속에 뭐랄까요 평화가 일상화됐다는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사력이 떨어지거나 대비태세가 사라졌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나름대로의 우리 또 군은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고 해나가기 때문에 저는 한미연합훈련에 무슨 뭐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가 우스워요, 그만큼 사실은요. 했으면. 한번 그렇죠? 다른 길을 선택해볼 만도 한데 그렇게 계속 걱정을 하시고 그게 저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정말 진짜 큰 의미는 이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서 저는 북한을 변하겠다고 봐요. 아, 예. 이 한미연합의 유예는 정말 제가 봐서는 우리는 어떻게 느낄지 몰라요. 우리는 한미연합훈련 안 하면 우리가 뭐 꼭 망할같이 얘기하지만 북한은 반대로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자기들이 망할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위협감 이런 것들은 저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발표했던 각종 문건이나 북한 원전들을 보면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공포감은 정말 대단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아 있는 이상 북한이 쉽게 그렇게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겨두고 북한 지금 변하고 있는 북한 인민들을 김정은이 설득을 못해요. 아니 이쪽은 연합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을 없애고 뭐 경제로 가자 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해 4월 20일 날 병진 노선을 내려놓고 소위 북한판에 소위 말해서 군에 올인하는 군사력을 만드는 병진 노선을 내려놓고 네. 이제 경제로 네. 바꿀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저는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인민들의 설득이 가능했다고 봐요. 그게 결국 그것은 중요한 결정이네요. 예, 그것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4월 27일 날 뭐 물론 그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됐지만 4월 27일 그리고 6월 10일로 이어지는 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뭐 북한의 비핵화의 일련의 어떤 행동들은 결국은 저는 한미연합훈련의 유예가 대단히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다행스러운 게 지난 하노이 이후에 이 한미연합훈련이 여전히 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소위 말해서 뭐랄까 백도라고 이야기하나요? 백도는 그 말 아니죠? 백놀이 할때 백도 백도를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북한이 여기서 나 다 때려치고 돌아갈게라고 하면 어디까지 돌아갈 수 있냐면 정말 핵실험을 다시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보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이 북한의 뭐하고 연결이 된 거냐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하고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돌아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단단하게 콘크리트 벽을 맞추고 있는 것이 결국 한미연합훈련의 유예라고 본다면 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도 중요하고 꼭 계속 예, 안 할 계속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이렇게 되는.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너무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평화우치센터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아무도 듣지 않지만 연합훈련 중단해야 된다. 모든 욕을 먹으면서 아무튼 주장해왔던 것이 그날 그때가 가장 놀라웠던 17년 12월에 그 기차에서 막 CNN이었나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그 연합훈련 중단 결정이 되게 중요한 키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학술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인식이라고 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학술지에 아마 첫 공식 논문을 쓴 사람이 절 거예요. 저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네. 아니 그게 잘 깔았어요. 그게 제가 학술지에 올리고 통과될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학술지에 실렸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심한 사드도 실렸지만 맞아. 사드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깔때기겠잖아요. 저 사드 가지고는 최우수 논문상 받았잖아요. 맞아요. 검색하다가 봤어요. 왜 몰랐었어요. 이달의 학자상 받았거든요. 이달의 학자상으로 딱 뜬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영입했죠. 유명한 분이죠. 저분을 컨택해야겠다. 사드 싸움을 하려면. 그래서 참 욕을 그쵸. 제가 근데 뭐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려요. 저희 이렇게 뭐 활동에 너무나 이제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제일 싫어하는 댓글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거든요. 맞아. 그게 무슨 라틴어 이렇게 문구를 또 있어요. 그렇게. 그거는 전쟁론자들이 합리화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에 아니라는 걸 증명한 너무 되게 그때 되게 통쾌한 그런 결정이었고 그걸 약간 담은 게 올해 평화를 앞당기는 군축이라는 슬로건인데 또 역시 온라인 페이지에서 또 여러 악플을 받고 있습니다. 모금함을 열었어요. 그랬는데 40만 원쯤 모이는데 거기 악플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악플을 달면 100원이 모금이 돼요. 그래요? 이거 저희 영업 비밀을 오픈해도 되나요? 큰일 났네. 아유, 그럼 악플 안 달잖아. 아니, 악플을 모아 40만 원을. 답답하신 거야. 그래서 막 악플을 다는 거야. 무슨 정신 차려라 막 이런데 그 100원씩이야 다. 저도 거기에 기여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아마 오늘 방송에도 많이 달리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수위를 올릴까요? 어차피 우리 좋은 소리 한다고 우리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건전한 이야기로.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독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독일에 다른 이제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뒤쪽에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냈어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독일에 이제 우리로 치면 국방연구소와 비슷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방연구소 비슷한 그 군사연구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축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소를 한 3군데 정도 방문을 했죠. 방문해서 하고 또 그 당시에 좀 관련이 있었던 또 인사들도 조금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돌아왔었습니다. 그 독일 이렇게 가서 보시고 이렇게 만나고 하셨을 때 어떤 독일 사례를 저희가 시사점으로 많이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너무 시기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그 독일의 군축이나 군비통제 사례에서 좀 약간 뭐 얻을 수 있는 의미나 표정이 이미 미묘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저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갔다 와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군비통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라는. 진짜요? 그래서 저는 군비통제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물론 작년에 글도 길게 쓰고 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적 군비통제라는 그러니까 한반도형 군비통제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게 작년 독일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방금 물어보지만 독일 사례가 어떤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 결론은 그예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라는 게. 예,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군비 통제 사례들, 네. 소위 군축의 사례들이라는 건 다 맞아요. 유럽 사례들과 외국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우리한테 접목시키기에는 너무 사례가 환경이든 모든 시기 너무 틀린 거예요. 독일만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독일 군비 통제 사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서독과 동독은 통일 이전에는 군비 통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서독과 동독은 통일 이전에는 뭐랄까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군축이라는 건 없었죠. 예. 통일 이후에 사실 엄청난 소위 통합된 독일군 자체가 엄청난 군축을 했고 군비를 그러니까 병력까지 지금 줄였지만 서독과 동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서간은 자율성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쪽은 소련이고 이쪽은 미국이고 서로가 이제 군비 통제라는 어떤 군축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군비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독일하고 서독이 군비 통제, 소위 군축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없는 가장 큰 그 의미는 뭐냐면 군비 통제를 한 게 아니지만 통일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다른 방향으로 군사적 신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군사적 긴장과 서로 동독과 서독 간의 신뢰를 키우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인적 물적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군사적인 게 아닌데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거는 교훈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 구축과 운영적 구축, 구조적 군비 통제가 이렇게 딱딱딱 끊어가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것이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맞물려 섞일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경제 분야라든가 사회 문화 부분과 어떻게 연결을 잘 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한반도 군비 통제를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비 통제, 소위 말하는 것은 신뢰 구축 1단계, 2단계 운용적 군비 통제, 3단계 구조적 군비 통제라는 어떤 뭐랄까요 좀 약간 획일적인 순서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과 북이 군비 통제를 하게 되면 핵이 없어져야 되고 뭐 핵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평화체제가 이렇게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앞쪽에 뭐 신뢰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적 군비 통제, 그다음에 구조적 군비 통제에 대한 어떻게 뭐 두부 자르듯이 이런 어떤 단계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유럽적 군비 통제 방식이고 우리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놓고 보면 환경이라든가 역사적인 거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순서에 어떤 것들은 필요하다면 구조적 군비 통제가 앞쪽으로 일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구조적 군비의 일부적인 것들은 이렇게 앞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바뀔 수 있냐면 우리 한반도가 갖고 있는 남북한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뭐 인적이나 물적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과 맞물려서 또 심지어는 비핵화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3단계에 있는 이런 어떤 신뢰 구축과 운영적 군비적인 이 순서가 막 뒤엉키면서 갈 수 있는 일단 한국형의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특성 있는 군비 통제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뭐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공부를 해서 좀 뭐랄까요 이론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한국형, 소위 한반도형 군비 통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꿈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뭐 단정적으로 서독과 동독에 대해서 제가 약간 군비 통제에 대해서 좀 낮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전의 군축이라는 측면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다른 차원에서 인적 물적 교류 협력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 충분히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시사점이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을 딱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뭐 군비 통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동독에 있었던 핵무기를 처리하는 부분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소련의 무기가 동독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동서독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이 자연스럽게 이 핵무기를 빼내가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이 과정은 동독의 핵무기가 아니라 이제 소련의 핵무기인 거죠, 사실요. 근데 이게 소련 핵무기가 나가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소련이 패전국인 거거든요. 그래서 쫓겨서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련의 핵무기가 나가는 과정이 정말 은밀하고 정말 준비를 철저해서 그러니까 상당 부분 로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면 그렇게 끌고 나간 소련이 뭐랄까요,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상하지 않게 해준 거죠. 사실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했다고 봐요. 예, 굉장히 고도의 심리와 이걸 이용해서 이런 어떤 핵무기가 자연스럽게 아무 의미가 없이 또 다른 쪽으로 누출되지 않는 이런 과정들을 관리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한번 향후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핵무기를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 그거 갖고 가자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동독에 있는 핵무기 처리 과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 통일 시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하니까 그것들도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가장 좋은 것은 그 이전에 해결되고 북한 스스로가 하기는 뭐 좋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도 한번 고민하게 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얘기하신 그런 신뢰 구축이나 운영적 구조적 컴퓨터가 같이 가는 그런 약간 한반도형 요즘 그런 군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데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개성공단이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북측에게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을 운영적이든 구조적이든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을 그냥 시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련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했잖아요. 이것이 뭔가 저쪽한테 비밀을 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옮김으로 해서 뭐 경제적 이익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이익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거로 해서 자연스럽게 옮길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러니까 명분과 정당성을 주는 거죠. 사실 그렇죠. 개성공단이 대표적으로 그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지역에 사실은 상당 부분 북한에 뭐 예를 들면 방사포라든가 이런 그 부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이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부대를 옮기는 과정이 있었다고 놓고 본다면 어쩌면 지금 이제 뭐랄까 이런 그런 아이디어이 좀 필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남북한의 군비 통제가 아까 획일적인 신뢰 운용 구조라는 이제 3단계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군비 통제가 갖고 있었던 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군비 통제 문제는 너무 획일적인 게 뭐냐면 네가 하나 물리면 나도 하나 물려. 네가 1m 물리면 내가 2m 물려. 그러니까 개수도 있지만 뭐 내가 이 정도 물리면 너도 비율로 이게 뭐냐면 그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비율로 개수로 따지면 우리가 좀 그거니까 예를 들면 그 비율로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그 북한한테 우리가 만약 그렇게 접근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포병들이거든요. 그런 포병들을 우리 수도권에 위협이 되지 않은 거리까지 뒤로 밀어라라고 하면 그러면 북한이 우리한테는 그러면 예를 들면 뒤로 한 40km 밀어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포 뒤로 40km 밀어라고 할 것 같죠. 밸런스가 안 맞지. 40km 그러면 우리는 만약 그렇게 하면 하더라도 못 미는 가장 큰 이유 못 미는 이유가 우리 땅값이 워낙 비싸서요. 뒤쪽에 밀지도 못해요. 지금 뒤로 1m도 못 밀어요. 근데 그 땅값 때문에 못 미는 게 아니라 북한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북한이 내가 40km 포대 밀었으니까 너희 전방에 있는 포대를 뒤로 40km 밀으려고 하면 북한은 정말 바보예요. 제가 만약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의 군부를 하면 그래? 너희 수도권을 위협하는 게 방사포가 뒤로 40km 밀려가면 우리 평양을 위협하는 건 너희 뭐 요즘 새로 나온 F-35고 뭐 소위 말해서 환불하라고 하겠죠. 환불하라고 그러겠죠. 네, 그게 등가인 거예요, 사실요. 네네. 그게 등가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군비 통제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무슨 한 개가 뒤로 밀고 한 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군비 통제나 군축의 문제는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만 정말 남과 북이 실질적으로 군축의 길을 들어설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막 얘기가 됐지만 작년에 평양 공동선언 하면서 이제 군사 분야 합의가 있었고 되게 유의미한 합의가 있었고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지금 구성돼서 이제 이행이 이제 굴러가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근데 요런 거를 그때 봤을 때 그때
대규모 뭐 연합훈련 문제, 그리고 서로 대규모의 무력 증강을 하는 문제들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합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따르면 사실 지금 정부가 조금 뭐 이름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왔던 삼축체계 구축이나 이런 무력 증강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런 군사공동위원회 합의나 이런 거에 좀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군사공동위원회 합의를 했지만 만들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제 실제 군사공동위를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네. 또 그 군사공동위가 실제 만들어져서 이거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맺어지기 전까지는 서로가 뭐 어떤 그 군비를 증강을 하고 하더라도 뭐 사실 약속을 어긴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미국 쪽에서 북한한테 왜 계속 네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왜 여전히 뭐랄까요? 그 영변의 핵시설은 돌아가고 있고 미사일은 하고 있는지 그거는 약속한 적이 있어요, 북한이?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예, 네. 이게 뭐냐면 미국하고 과거에 소련이 그 핵을 군축하겠다 핵군축 회담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맺는데 그것을 협상을 하는 도중에 그러면 미국과 소련이 그러면 그 시설을 중단하고 개발을 안 했, 그러니까 그 뭐랄까 증강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은 걸 증강했어요. 왜? 그 합의를 맺은 그 순간에 개수를 가지고 이제 뭐랄까 더 줄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막 올라가는 거지. 정신없이 하는 거지. 예. 그게 현실 국제 정치고 현실주의예요. 그게 미국이 만든 현실주의잖아요. 예, 국제사회에서 적도 아군도 없다 그러는 소위 말해서 그냥 뭐랄까 국제사회는 냉혹한 국제질서 따뜻한 이런 거잖아요. 국제질서 하면 안 되나요? 무정부 상태 뭐 이런 거잖아요. 미국이 만들어 놓고 지가 그러면 그걸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는 안 하고 너는 뭐 약속도 안 했는데 그렇게 언급만 했다고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러면 그건 바보죠, 사실은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군축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하고 김 빠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증강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군사 공동위를 만들고 군사 공동위가 차근차근 해서 아마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 무력 증강이나 군비 통제 군축의 문제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군사 공동위가 열리면 지금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또 NLL에 관련된 뭐 평화 수역이라든가 공동 오류구에 관련된 문제, 또 남아 있는 거 보면 또 뭐랄까 해주 직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이 또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군사 공동위를 만들겠다는 합의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력 증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측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삼축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에 북한도 새로운 신전략 전술 유도무기 시찰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해봐야 그거는 도의적으로 뭐라 그러는 거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양쪽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위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군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축을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저는 군비 통제란 말이 좀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뒤쪽으로도 뭐 하시겠지만 이게 남과 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요. 네. 예, 그런 맞아요. 차원에서. 선생님, 제가 지금 치고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치고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군축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북한의 위협이 있는데 무슨 군축이냐 이러더니 요즘에는 살짝 바뀌고 살짝 있어요. 바뀌었어요.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주변국이. 지금 나라들이 다들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진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지금 완전 분위기가 좀 바뀌었거든요. 갑자기 원거리 뭘 산다고 이 얘기를 선생님한테 왜 꼭 물어보고 싶었냐면 이 얘기를 들어서 나도 꼭 대답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진짜 많죠. 있죠. 네,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 안 해요. 실패. 대답 안 해요. 그럼 왜요? 왜 대답 안 해요? 예? 설득이 안 되나요, 선생님? 사실 뭐 설득도 안 되거니와 의도를 가지고 묻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실 먹히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왕 이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상태에서 또 다른 위협이 얘기했는데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뭐 주변 국가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한다? 사실 국가의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사실요. 그쵸.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이 이만큼 가고 일본이 이만큼 가고 미국이 이만큼 가고 뭐 러시아가 가면 우리는 더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냐고요. 그것은 좀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무작정적인 군비를 증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어쨌든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의 주변 국가의 충분한 어떤 우리의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뭐랄까요, 군사력, 방어 억지력이란 개념, 방어 억지력이란 있는데요. 방어 충분성, 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그거는 조금 달라요. 방어 충분성은 저는 지금 개념하고 지금의 개념 좀 설명이 길어져서 그까지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군비 통제라는 게 이런 것을 하기는 조금 시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논리고요. 그래서 그 방어 충분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옛날 구닥다리니까 한반도형 군비 통제 개념에서는 저는 제껴놓고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충분히 저는 남과 북이 하나라는 개념을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놓고 보면 지금의 우리의 국방개혁 2.0이라고 이야기하고 군사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북한을 향한 어떤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발전, 소위 삼축 체계가 이번에 바뀌긴 했어요. 이름도 바뀌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웨이포인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변환점을 만들어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북한을 올인을 했다가는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순간 이 무기 체계나 이런 국방의 개념은요 다 말해서 다 버리는 돈이 돼 버려요. 그렇죠. 물론 무기 체계 양쪽이 다 쓸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어떤 이 위협에 어떤 뭐랄까 융통성 있고 복합적이고 또 다양하게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또 그리고 확보하겠다는 능력의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거리를 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남과 북이 거기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군사력 뭐 군축에서 군사력 증가라는 게 이야기 이상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어떤 군사력 건설을 좀 해 나간다면 그 합리적 군사력 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군축이라고 봐요. 사실은요. 우리가 쓸데없는 돈 안 쓰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돈 안 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개혁의 실질적 수혜자는 군인이나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 돌아가는 게 국방개혁이거든요. 사실은요. 결국은 또 좋은 어록을 하나. 그래서 저는 국방개혁 2.0의 실질적 수혜자가 국민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에 대한 이것을 우리한테 제한된 어떤 자원이죠.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국방 자원을. 그것이 문제를 한다고 하면 가장 큰 것은 결국은 향후에 우리가 만들었던 무기 체계라든가 군사력 건설이 그냥 한순간 종이짝 같이 날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을 잘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나가는 것들도 우리의 큰 틀에서 보면 군축의 일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신한반도 체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국 신한반도 체제가 그거잖아요. 신한반도 체제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틀이 뭐냐면 결국 우리 한반도의 평화 공동체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다정한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동아시아 역시 동북아시아 역시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하나 저는 추가했으면 좋겠는 게 사회문화 공동체 합치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의 이 한반도의 평화 그 안보의 진영에서의 군사를 통한 어떤 평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결국 동아시아의 다정한 안보 협력체로 확대된다고 확대시킬 수만 있다면 결국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것은 뭐 북한의 문제도 아니고 동아시아 문제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동아시아 전체가 다정한 안보 협력 체제를 통해서 뭐 위협을 제거해가고 뭐 대응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우리가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군비를 증강해야 되는 뭐 급속적 군비에 대한 것들은 상당 부분 제거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국가를 지향하느냐, 어떤 국가의 모습이랑 어떤 동아시아의 모습을 지향하느냐랑 좀 연결이 다 되는 문제. 단순히 뭐 국방비를 줄이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어쨌든 근데 빨리 한 달에 1년에 너무 5조씩 쓰고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빨리 이렇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국가 재원이라는 게 되게 한정돼 있고 지금 없는 그 재원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냐랑 조금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방비가 올해도 46조, 네, 46조 8.2% 네, 늘어났잖아요. 올랐어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이번 정권에서 그 선거 공약으로 이야기한 국방비 증액을 한다면 평균 한 7% 정도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증액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은요. 네. 과연 우리가 국방비가 이때까지 없어서 우리가 나라를 못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방비, 군사비는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40조를 주나 50조를 주나 60조를 주나 어떻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쓰고 효율적으로 쓰냐의 문제지 얼마나 많이 주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군사 건설을 못하거나 힘이 약했던 건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 돈을 무작정 올려주는 것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군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는가라는 그런 어떤 검증이 가슴에 없고 좀 검증을 해봤는 게 저는 모선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정략적으로 사실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번 정권이 갖고 있는 좀 약점일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이 갖고 있는 안보적 영역에서의 약점을 하기 위해서 그 보수 진영이라든가 어떤 국민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군사비를 뭐 증액하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의도를 하기 위한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어쨌든 제가 믿는 만큼 지금 있는 증액이 헛되지 않는 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군사비에 대한 투명성,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도 또 여기 우리 군축 우리 팀에서도 그거에 대한 또 감시의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부릅뜨고 항상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군사비가 많았다고 지금까지 문제가 아니다. 군사비 그렇게 많이 투입했는데 전작권은 왜 환수하지 못하는가? 또한 너무 큰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엔 너무 긴 저의 큰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전작권 이야기하면 또 1시간 가요. 네. 선생님 저 한 번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전작권은 왜 환수를 못하는가? 아직도 부족한가? 네, 선생님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참여연대에서 하는 팟캐스트는 처음이시잖아요. 예, 처음입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금방을 깼기 때문에 금방 현상을 방송을 못 견디는 금단 하루라도 현상에 방송을 하자는 이제 또 다시 시작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이걸 시작으로 또 방송 활동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4차 남북정상회담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선생님. 기록에 남기 때문에 신중히 말씀하시죠. 4차 남북정상회담은요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기대했는데 나름. 괜찮아요. 쉽게 못할 것 같다 생각했다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근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줬다 그랬잖아요. 뭘 줬는데 전달할 거다. 전달할 건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받으려고 남북 정상회담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도를 봐서 트럼프가 양보하는 카드를 줬겠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안 줬죠. 그걸 받겠어요? 그거 받으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하자 그러면 그 받은 게 뭔데라고 저한테 먼저 보여달라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내가 하겠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만약 하려고 한다면 그거를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이건 올바르지 않고요. 그거는 별도로 그거는 내가 두 번째로 주는 거고 정말 남북 관계의 특별한 남북 관계에 뭔가를 주고 그거에 대신한 뭔가 있는 카드를 만든다면 북한이 받겠죠. 그걸 갖고 있다면 내일이라도 북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트럼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올 연말까지도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없다고 보고 그냥 가고 오히려 미래를 예측하셨습니다. 김동엽 선생님께서 새로운 어떤 양보 카드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그 카드를 전달하기 전에 우리가 그거에 뭔가를 줄 수 있는 남북 관계에 특별함을 만들 수 있는 그거잖아요. 사실 이번에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저희들이 믿었던 건 그거 아닙니까? 어떠한 뭐랄까요 마이너스 어떠한 것을 감내하고도 남북 관계를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였던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관계 뭐 동맹을 깨진 게 아니라 한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뭐 불이익을 조금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남북 관계에 뭔가를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인데 그러한 희망이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지난 1년 동안
간직했던 그 희망이 네. 지금 이 순간 조금씩 사라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주세요. 전화번호는 02-723-4251입니다. 저는 희망이 작년 1년 동안 가지고 있던 희망이 있는데 종전선언을 저는 사실 특별히 안 하고 평화협정을 위한 테이블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종전선언을 한 번 해서 그날이 빨간 날이 됐으면 종전선언일이 공휴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 종전선언 얘기하면 또 1시간 갑니다. 이제 끝냅시다.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올해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군축도 아무리 얘기해도 참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 말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과정에서 계속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지치지 말아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선생님 역할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현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또 다른 기회로 저희 되게 많았어요. 오늘 아이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큰일 났다. 아이템 되게 많이 나서 전문 군축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에 또다시 뵙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황수영 팀장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휴일 위하여.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